1953년 6월 15일 중국 베이핑에서 시중신의 3남 4녀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인 찐핑은 베이핑에서 가깝다는 뜻이며 남동생의 이름인 위엔핑은 베이핑에서 멀다는 뜻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은 산시성 부핑현에서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926년 1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제2차 전국 대표대회는 1921년 7월 23일에 열렸는데 당시에는 당원이 겨우 50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시절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28년 14살 때 학생운동에 참가해 활동하다 국민당에 잡혀서 감금당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살아남아 혁명을 계속했으며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1928년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시중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이른 나이에 잃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의 삶은 공산당을 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상과 사고에 아버지가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중신은 그의 아버지 시중도와 마찬가지로 3남 4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하오밍주와 첫 번째 결혼해서 1남 2녀, 치신과의 재혼해서 2남 2녀이며 시진핑 주석의 어머니는 치신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시진핑 주석은 펑리위안과 재혼을 합니다. 그녀는 민족 가수로 유명했는데 주로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펑리위안은 1986년 지인의 소개로 시 주석을 만났으며 9살의 나이차, 재혼, 시 주석의 출신 배경 등의 이유로 처음에는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서로 마음에 들었던 둘은 결국 이듬해 결혼에 성공합니다. 1992년 태어난 외동딸 시민전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인 저지앙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한 후 미국 하버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2014년 5월 졸업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발언했었지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때도 자리를 함께 했으며 현재는 시진핑 주석의 특별 참모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그녀의 존재는 철저히 가려져 있었지만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의해서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중국 법원은 주동자인 유 씨에게 징역 14년형과 벌금 약 2,600만 원을 판결했으며 다른 공범 23명에게도 1년에서 4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혐의는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죄인데 이는 주로 반체제 인물들에게 적용되는 애매한 혐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신은 공산혁명 원료였으며 중공 건국 후에는 중앙선전부장, 부총리 등 핵심 직책을 역임했지만 항상 비단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청년 시절 유격전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인 유주단의 생애를 담은 소설이 그의 책임하에 발간되었는데 그로 인해 반동으로 몰린 것입니다. 결국 1962년 지방의 공장으로 쫓겨났고 초기에는 여러가지 배려를 받아 그런대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몇 년 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자신은 물론 자식들마저 홍위병들로부터 큰 탄압을 받기 시작했으며 큰딸인 시어핑은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합니다. 그는 1978년이 되어서야 덩샤오핑의 도움으로 16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시 중앙정치 무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덩샤오핑이지만 당시 광동성의 성장을 하면서 경제 특구의 필요성을 주창했던 것은 시중신이었습니다. 그는 광동은 몇 개 국가에 버금가는 지역이지만 중앙의 통제가 심하다 보니 속도가 떨어진다. 일정 수준의 분권을 요구했고 덩샤오핑은 광동을 경제 특구로 만들어 시중신의 계획을 뒷받침해 주었으며 이는 현재 중국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 시중신은 중앙서기처 서기, 정협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2년 베이징에서 사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05년 아버지의 묘를 고향인 푸핑현으로 이장하면서 추모 공원을 조성했는데 현재는 축구장 50개 정도의 면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시중신이 반동으로 몰려 16년 동안 유배 생활을 겪는 동안 시진핑 주석 역시 큰 고난을 겪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는 차가워졌으며 문화대혁명 때는 반동 분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홍위병도 될 수 없었습니다. 홍위병이 될 수 없었다는 게 딱히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농촌에서 약 7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당연히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토굴집에서 살았는데 항상 벼룩에 몰려 온몸이 물집으로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씨 뿌리기, 석탄 캐기, 제방 쌓기 등 온갖 노동을 했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해 하층민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덩 샤오핑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복권되면서 시 주석도 베이징으로 돌아와 칭화대학 화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사실 시진핑을 주석의 그릇으로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중국의 3대 파벌은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호진타오의 공천당, 혁명 워리어들의 자제들인 태자당이 있었는데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관계는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덩 샤오핑이 장쩌민을 후계자로 결정할 때 차차기는 후진타오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장쩌민은 자신이 원하는 후계자를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쩌민이 덩 샤오핑과의 약속을 순순히 이행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목리를 부립니다. 당시 중국의 최고 권력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인이었는데 상하이반 출신을 6명이나 집어넣고서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한 것입니다. 중국 최고 권력자의 3대 중요 직책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볼 수 있으며 덩 샤오핑은 그 직책들을 5년 주기로 2번, 10년을 하고 다음 세대로 권력을 이양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는데 장쩌민이 가장 중요한 중앙군사의 주석 자리를 호진타오의 첫 임기 5년 동안 넘기지 않고 자신이 하면서 상황으로 군림했습니다. 이런 목리에 질려서인지 후진타오는 은퇴할 때 세계 지책 모두를 한 번에 시진핑에게 넘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연으로 인해 후진타오 집권 시기 공천당과 상하이방의 권력 다툼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공천당은 상하이시 사회보장기금 비리 사건 등의 부패를 조사해 상하이방의 차기 주자인 철양위를 축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을 차기 주석으로 밀었는데 이 일은 공천당의 바람대로 순조롭게 풀리지 못했습니다. 일경을 당한 상하이방의 장쩌민이 자신과 덩 샤오핑의 과거 사례를 들어 자신이 후계자 선정에 관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철양위가 낙마한 상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상하이방에 다른 카드가 남아있지 않았기에 태자당의 보시라이를 내세웁니다.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보가 과거 부정부패 혐의를 받았던 장쩌민을 구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장쩌민은 보시라이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라이가 총친 시 서기 등을 하면서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혁명 8대 원로인 보이보이며 상하이방의 당주이자 당시 주석인 장쩌민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라이는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기 직전까지 몸을 낮췄던 것과는 다르게 소위 튀고 싶어서 못 참는 성격이었으며 자신의 핵심 부하였던 왕리진의 청도 미국 대사관 난입 사건, 중국 국가주석의 업무 전화 도청 의혹, 쿠데타 모의 의혹 등 장쩌민으로서도 도저히 감싸줄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서 결국 호진타오에 의해 축출당합니다. 이처럼 태자당의 선두주자였던 보시라이가 스스로 몰락하지 않았다면 시진핑 주석의 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철양위와 보시라이라는 카드를 잃어버린 상하이방은 마지막으로 공천당의 리커창이 주석이 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고자 시진핑을 후계자로 밀 수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결국 공천당과 상하이방의 자멸에 가까운 파벌 경쟁이 마음속 깊은 곳에 독재라는 큰 야망을 품고 있던 시진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최고 지도자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아리바바,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 헝다 같은 건설 기업, 그리고 홍콩이 대표적으로 상하이방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지난 10년간 시진핑 주석에게 무차별적인 압박을 당해 현재는 자금 면에서나 인재 면에서나 거의 괴멸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현재 7인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남아있는 상하이방은 이제 한 명뿐입니다. 시진핑은 결국 2013년 3월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자는 각 계파의 타협을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소수의 우군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한데 그 점을 철저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이 자신의 세력이 약하고 계파 간의 타협을 통해 선출되었기에 집단 지도 체제의 얼굴 마담으로 전락할 것으로 봤지만 그는 그동안 갈고 닦은 정치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대대적인 반부패 정책을 통해 다른 계파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사람들로 자리를 채웠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조윤캉 등 상대 계파의 거물급들을 숙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하이방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무장경찰 부대마저 인민해방군으로 흡수하면서 중국 내 모든 무력을 손아귀에 쥐게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실행한 것입니다.
1982년 중국 헌법은 전면 개정되었는데 인기제, 개혁개방, 경제 및 정치체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명기했습니다. 즉 임기 제한을 통해 독재자의 출현을 막고자 했던 것인데 당시 총괄 입법 책임자가 바로 시중신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은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매우 걱정했으며 독재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한 가지로 인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덩샤오핑 역시 마오쩌둥의 독단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보고 몸소 겪었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독재를 막고자 했습니다. 덩샤오핑 사후에도 공산당은 착실히 그의 설계대로 움직였고 장쩌민도 후진타오도 자신들의 권력을 뒷세대들에게 넘겼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처럼 주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중국 지도자들이 덩샤오핑의 뜻을 존중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자신 역시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서 고난을 겪었으며 누나마저 홍위병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인인 덩샤오핑과 아버지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독재자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열리게 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상기 전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마치 삼국지의 유비처럼 오랫동안 본색을 감추고 카리스마가 드러나는 걸 숨겨왔던 인물입니다. 거의 30년이나 고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감추고 때론 굽히며 다양한 협상을 통해 주석의 자리에 오르고 주석이 된 후에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라이벌이 될 만한 인재들을 모두 괴멸시켰습니다. 문혁 시절 아버지와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과 7년 동안 토굴에서 와신 상담함을 견뎌왔던 날들이 그를 그렇게 병검에 능하고 내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진 인민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중국은 본격적으로 시진핑 주석 우상화에 들어갔으며 마오쩌둥 주석처럼 인민영수의 칭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